자,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64쪽에서 67쪽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이웃나라가 되겠죠.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닮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웃나라와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로교통 표지판의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글로 표기를 하겠죠. 하지만 한자를 함께 표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입니다. 일본은 카타카나라고 하는 히라카나 카타카나라고 하는 가나 문자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한자에서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한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을 보고 쉽게 여기가 뭐 하는 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표지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표지판을 보면 한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베트남 모두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이 중 몽골과 베트남은 오늘날에는 한자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문자를 같이 쓰는 나라도 있고요. 또 복잡한 한자의 모양을 간단하게 줄여서 변형한 간체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대부분 간체자를 써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간체자에서 변형된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대부분 정체자를 쓰고 있고요. 같은 학교라고 하는 글자만 봐도 중국어와 일본어는 조금 우리나라가 쓰는 방식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표지판 영어랑 좀 비슷한데 뭔가 살짝 달라요. 사실 러시아 문자는 영어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문자는 정확한 명칭은 로마자고요. 라틴 문자에서 변형돼서 발달돼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에서 변형된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예요. 이 키릴 문자 문화권은 러시아, 몽골,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문자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공통된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교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통가옥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전통가옥도 기와집의 모습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 보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전통가옥 구조인 사하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우리나라 기와집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앞마당을 만드는 데 비해서 중국은 마당을 가운데 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정을 두고서 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폐쇄적인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하번의 폐쇄적 구조는 때로 대규모 형태로 나타나는 토루라고 하는 전통가옥으로도 나타나요. 겉에서 보니까 뭔가 UFO 같기도 하고 요새 같기도 하고 막 성 같기도 하죠. 자, 이 토르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하나의 성씨를 가진 집안 전체가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일본을 한번 볼까요? 기아집하고 초가집의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기아집과 초가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붕의 크기와 경사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습하고 연중 비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를 저렇게 급하게 줘서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도록 하고, 또 지면에서 어느 정도 띄어서 습기를 막는 그런 형태의 주택 구조가 발달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의 경우에는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상 통풍이 쉬우면서도 요즘 말로 치면 이제 가벽 같은 거예요.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보온성을, 여름에는 통풍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모두 숟가락, 젓가락을 식사에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모양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가장 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젓가락은 납작하면서 또 사각형이거나 이런 쇠젓가락을 쓰고요. 일본은 끝이 아주 극단적으로 뾰족한 짧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합니다. 중국은 식사를 할 때 원탁에서 해요. 개인 그릇은 자신의 앞에 두고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들을 중앙에 놓기 때문에 기다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집어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혹시라도 중국 가정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조금 남기는 게 예의예요. 중국 사람들은 손님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데, 손님이 식사를 남김없이 싹싹 비운다면은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어느 정도 남기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또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는 건 동물들이나 그렇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릇을 들고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자, 일본 식사 문화를 한번 볼게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몇 종류의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접시에 개인상에 개인 음식을 갖춰서 차립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 쟁반 같은 걸 이용해서요, 각자 자기 먹을 걸 갖다 놓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젓가락만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우리는 수저를 밥을 먹을 사람의 오른쪽에 수직으로 놓는데, 일본은 밥을 먹는 사람의 앞쪽에 수평으로 두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섬나라이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녹이 슬지 않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고요. 생선 요리가 많다 보니까 가시를 제거하기 쉽도록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밥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찬이라고 하죠. 공용 음식을 상에 두고 함께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예의로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의 젓가락은 주로 반찬을 집어 먹을 때 사용하며 발효 음식이나 절임 음식이 우리나라는 많기 때문에 음식의 맛과 색이 쉽게 배어들지 않고 음식을 또 잡을 때 편하도록 마른 목걸이나 납작한 형태로 만든 쇠젓가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빵을 주식으로 하며 포크나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추운 날씨 특성상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따뜻한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고요. 음식이 쉽게 식지 않도록 습이나 국을 먼저 빵과 곁들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이제 고기를 밥이나 감자 등과 함께 곁들여서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와 함께 초콜릿이나 또는 잼을 빵에 발라서 후식으로 먹죠. 자, 러시아의 이런 코스 요리 문화가 유럽에 전해져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코스 요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우면서 먹는 식습관이 생긴 거죠. 자, 이번엔 설날을 한번 볼게요.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을 명절로 보내는데 이를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이 되면은요, 복,
복자, 한자로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두는데 복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다 라고 하네요. 춘절날 밤에는 폭죽놀이를 즐기기도 하고요. 복을 싸서 먹는다 라는 의미로 만두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새해 첫날에는 집안의 우더런한테 우리나라처럼 세배를 해요. 뭐 세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인사를 하는데 이때 우어른은 빨간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세뱃돈 문화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새해 첫날을 오쇼가스라고 해서 명절로 지내는데 주로 신사나 절에 찾아가서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치른다고 해요. 오쇼가스에는 차가운 음식을 주로 도시락에 담아서 먹는데 이걸 오세치라고 해요. 이 오세치라고 하는 전통 조림 요리를 먹고요. 우리나라처럼 연말연시에는 연하장을 통해서 새해 인사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역시나 중국, 우리나라처럼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뱃돈은 오토시다마라고 하네요. 자, 이번엔 러시아의 설을 볼게요. 러시아에서는 새해 첫날을 노비고트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국가가 연주되면 새해 첫날을 알리면서 불꽃놀이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새해 인사와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풍등하고 비슷한 스카이랜턴이라고 하는 것을 띄우고요. 또 올리비에라고 부르는 전통 샐러드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생활 모습.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닮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고요. 모두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러시아 문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로마자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에서 변형된 키릴 문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주택구조나 식사문화나 명절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은 모두 새해 첫날을 명절로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는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